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월 17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가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 또 지금 뭐 이제 지난번에 미국과 영국이 후티를 공습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확전의 길로 들어선 건데, 그 상황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다. 거의 제목에서 제가 적은 것처럼 가자 확전이 임박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미국의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정보를 공유를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봐서는 보편적인 어떤 합리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바이든의 결정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 자,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 먼저는 이거죠. 이게 한 하루 이틀? 어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어제 정도 발생한 일인데,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다. 무엇에 대한 보복인지 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소재 모사드 본부와 테러 단체를 공격했다. 초기 보도로는 뭐 이라크와 시리아 소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라크 정도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리아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탄도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섞여 있어요. 뭐 밤에 보시다시피 밤에 지금 발생한 일들이 돼서 자, 그럼 이란이 보복 공격이라고 했는데 뭐에 대한 보복이냐? 저는 이제 10중 8구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라고 봅니다. 1월 3일 날 이란 서남부 도시 커만에서 2020년에 미국에 의해서 암살된 이란의 장성이 있었습니다. 그 추모제 로 수천 명의 이제 인파가 몰렸는데, 그 가는 길에서 연속된 두 건의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84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동에서 활동 중인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그 테러 단체, 좀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방송이 좀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바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신의 행위임을 인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어설픈 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란은 차후에 그것이 뒤에서 모사드의 사주를 받았다, 아니면 모사드가 직접 했을 수도 있고, 이란과의 확전을 위해서. 예. 왜냐하면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레바논에서도 지금 이란의 또 고위 장성이 하나 또 암살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부정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케이스라고 이란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사드 지부가 타격 목표에 들어간 겁니다. 그 테러 단체 직결지하고. 자, 이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이 내용이 뭐냐면은 공격받는 과정에서 이라크에 미군이 지금 한 2,000명 정도 있고 그 기지에 주둔을 하고 있죠. 그 미군 기지 시리아에도 있는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라크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나가라고.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거기 근처에 미국 영사관도 있는 모양인데 큰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 가까운 곳에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가까운 곳에 로켓탄인지 탄도탄인지, 로켓탄이라고 봅니다. 탄도탄이 10발 이상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떨어졌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다. 이란의 초기적 대응이다. 후티 공격에 대응하는. 왜 그렇게 보는고 하니, 후티를 공격하고 나서 미군이 영국군과 함께 바이든 측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한테 내가 개인적인, 영어로는 프라이빗하게 뭔가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개인 서신을 보냈다. 비공식 문구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후티를 공격했는데 내가 이걸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묵고 할 수는 없다. 이유야 뭐든지 간에. 자, 이란에 대한 적대감은 없는 거니까 그대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자, 거기에 대한, 만약 그런 내용을 제가 추정한 대로 보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란의 대응이에요. 대답이에요. 알았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너의 행동을 우리의 방식으로 해석할 테니까. 공격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내 몫이다. 이런 답변을 보냈다고 보는 거고, 이것이 이란이 지금 점진적으로 대응 단계를 올렸다. 그냥 있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란이 판단하건대
지난 테러 사건도 그렇고 이것은 미국이 결국은 이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처럼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말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내에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 이 기회에 이란을 징치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바이든이 재선에 상당히 열세에 있잖아요. 일단 출마부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지만 바이든은 지금 도끼를 품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돌파해내겠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맞았을 수 있다. 그런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 강경파들이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 서명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그걸 못하게 한 그 세력들. 오바마가 맺었던 이란과의 핵협상.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옆에 정인으로 다 섰었죠. 그걸 트럼프가 들어서서 폐지했죠. 다시 뒤엎어버렸죠. 합의를 파기했죠. 그게 관여한 자들. 예. 바이든이 들어와서 이란 합의를 다시 되살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다시 물 건너가게 한 세력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당신들 주력이고 의사결정 계속 이래 해왔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의 관계만 보더라도 뒤죽박죽인데 결국엔 그런 결정을 내린다. 힘의 우위에 따른 폭력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그렇다고 본다. 이란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가자 전쟁 확전 위기 제가 이제 속보로 그때 전해드린 부분인데 1월 12일 날 공격을 했는데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이때 공격을 할 때 블링컨이 미 국무장관이 아랍의 여러 나라를 돌고 네타냐후까지 만나고 아마 이때 이스라엘에 있거나 이스라엘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나 이럴 거예요. 1월 12일 날 공습할 때가. 근데 블링컨의 출장 목적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 특사를 보내서 헤즈볼라한테 확전에 대한 부탁을 한 거 아니에요. 블링컨이 같은 목적으로 했고 가장 큰 게 확전을 막아야 된다. 전쟁이 더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 지금 2만 몇천 명 사망했잖아요. 애들 뭐 여자들 포함해서 그 점이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되니까 그거를 좀 누그러뜨리고 인도적인 지원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렇게 하면은 후티하고 협상도 가능한 거예요. 후티는 지금 가자에서 전쟁이 종식돼야지만 나는 공격을 멈추겠다. 홍해에서 이란으로 오가는 선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 블링컨이 인도적 지원이라도 할 수 있게 되고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줄일 수만 있어도 미국은 충분히 홍해랑 후티랑 타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으면. 그래서 선박의 소통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어젠다 들어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블링컨한테는 그런 일을 시켜놓고 미국은 블링컨이 하는 모든 행동을 뒤집어버리는 폭격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다. 블링컨을 바보로 만들었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전쟁 속으로 집어던졌다. 몸을. 예, 후티는 2014년, 15년부터 사우디가 이제 후티 내전에 개입했잖아요. 정부군을 지원한 거죠. 거기에 미국제 무기, 그리고 미국의 지도를 받았고 미국의 정보 자산의 컨트롤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못 이겨냈잖아요. 예, 그거 온통 산악 지역이에요. 미군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랍에서 여러 개의 경험이 있어요. 이라크전에서 시가전 경험해서 힘들었죠. 아프간에서 산악전 힘들었죠. 그게 이스라엘한테 하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뭐 한두 달 만에 전쟁을 마친다 그러는데 그 오스틴하고 브라운 참모총장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아랍에서 전쟁을 여러 번 치러봐서 아는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다. 즉 후티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후티를 로 진격을 해야 돼요. 지상군 병력이. 쉽지 않은 전쟁이다. 라는 걸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되게 충동적이고 그들이 이때까지 쭉 해오던 사태의 분석과 평가와 전혀 다른 결론을 돌발적으로 내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즉 이것은 지금 의사결정 구조 체계 외에 있는 세력들이 강력하게 뭔가를 행사한다. 즉 바이든은 꼭두각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자, 거기서 오스틴 이름을 제가 왜 썼느냐. 오스틴 국방장관이죠. 국방장관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어젠가 보니까 퇴원했다. 전립선 수술 마치고 암 수술 마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영국하고 미국이 서로 의견을 맞춰서 공동 폭격을 1월 12일 날 했으면 저걸 준비하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2주는 걸렸겠죠. 자, 어떻게 작전 계획서 짜고 그것을 검토받고 다시 수정하고 재작성하고 미국과 영국이 그것을 또 서로 맞춰봐야 되고, 그 의사결정은 훨씬 전에 일어났을 거예요. 즉 블링컨이 출장 가고 있는 동안 작전 계획은 딴 데서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블링컨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오스틴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본인이 암이 심해져서 격심한 고통이 있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상관한테 이야기를 안 했다.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스틴이 미군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도 연락을 안 했다. 자기 후임자를 지목하지도 않았다. 차관은 그때 휴가가 있었고 참모총장한테도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3일 이상의 공백이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스틴을 해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희한한 의사결정들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은 미국의 상층부에서 오스틴은 군인이잖아요. 이 작전 계획을 분명히 오스틴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의견을 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병원 가기 전에, 아니면 병원 가는 기간 동안 반드시 반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후티 하나만 상대하기도 벅차요, 지상군 보내기가. 그리고 주변에 도움받을 국가가 없잖아요. 지금 후티 공격할 때 서방 언론들은 웨스트, 서방의 공격, 서방에 저항하는 후티, 이런 프레임을 계속 강요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중들한테. 근데 그거는 씨알이 안 bek혀요. 왜? 프랑스한테 요청 안 했겠습니까? 같이 참여하자고. 프랑스 안 들어갔잖아요. 호주한테 군함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호주가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다 뜨고 있잖아요. 그 웨스트가 아니에요. 미국과 영국이에요. 자, 여기서 예전의 위상이 아니죠. 사우디, 뭐 주변에 중동에 있는 또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미군의 작전에 용이하도록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준다고 봅니다, 저는. 예, 어려운 전쟁이에요. 그리고 20년 전에 미국이 혈기왕성해서 아드레날린이 확확 뿜어져 나올 때, 구소련을 붕괴시키고 1등 자리에 올라서 아드레날린이 확확 뿜어져 나올 때, 근육이 불끈불끈 할 때하고 지금 달라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20년 지난 지금은. 그래서 오스틴이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희한하게 결정을 충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돌출적으로 오스틴이 그런 거부 의견을 냈기 때문에 희한한 상황에 처해져서 병원으로 간 것으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리고 후티로 시작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란을 타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거다, 결국. 근데 그들은 비선이다. 제가 봤을 때. 왜? 블링컨과 오스틴이 반대한다. 국가안보실이 그런 결정을 했다? 근데 블링컨은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저렇게 출장을 간다? 제가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비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의견을 강력히 넣었으면 그거는 같이 블링컨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오스틴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고, 브라운 참모총장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던 것 같거든요, 전혀 이것을. 아니면 후에 통보를 받았거나. 그러면 오스틴이 제일 먼저 뒤집어지겠죠. 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바이든의 이런 결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설명해내기가. 자, 후티가 미국과 영국 공군의 공격을 받고, 당연히 그 전부터 이미 직접 들어와.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다른 나라들 끼우지 말고 불편하게 직접 승부하자.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보여줬죠. 예. 자, 지금은 뒤에가 후티가 지금 공개한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 15일 날 후티가 미사일로 미국의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도 포함된 거예요. 그 전에 미국이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격을 했고, 이제는 미국이 다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죠.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먼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하니 사실은 지금 상선들이 희망봉을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고 전체적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후티가 독이 올라서 이제 영국, 미국 배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상황이 악화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이 당연히 후티를 추가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산악 지역이고 후티가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해상에서만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일이 계속 확대만 되지. 거기다가 미국 군함까지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럼 홍해는 완전 닫히는 거예요. 즉 수에즈 운하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럼 더 큰 위기죠. 그럼 지상군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 자, 미국 내부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럴 여건이 없다. 돈까지 포함해서 주변에 지원을 받을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끌려 들어가야지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세 건의 공격이 발생했어요. 지금 후티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공습 이후에 이게 다 어제 그 현지 시간 1월 15일 발생한 일이에요. 15, 16. 처음에 미 구축함을 공격했어요. 미사일로. 그 미사일은 도중에 격추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공격한 게 아마 순항 미사일로 공격을 했는데 순항 미사일은 아음속입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을 보면은 미군 제트기가 격추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을 제트기가 격추할 수 있나? 순항 미사일은 가능합니다. 아음속이고 제트기는 뭐 마하 2 정도까지는 나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격추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전에 후티가 이야기한 그 부분이에요. 배 이름이 지금 그림 속에 있는 저 배예요. 지브롤타 이글이라는 배. 미국 선적이 확실합니다. 여기를 공격했어요. 자, 이거는 뭐 이스라엘로 간이 많이 하고는 상관없죠. 홍해에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 함정이기 때문에 타격한 겁니다. 이거는 맞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큰 피해는 없다. 그래서 항로를 변경해서 가고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후티의 이야기는 미사일을 맞았는데 멀쩡할 일은 없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브롤타 이글을 타격한 것은 미 구축함을 공격하고 나서 한두 시간 내에 한 것이고 어제 그리스 선적 화물선 이스라엘에서 아마 떠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은 조그레피아라고 하는 배를 다시 타격을 했어요. 세 건이 쭉 발생한 겁니다. 격화된 거죠. 예, 범위도 넓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미국이 추가 타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미국을 무시하는 듯한 지금 행동을 취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가자로 돌아가 보면은 네타냐후의 입장이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는 네타냐후의 입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꾸로. 예, 이거는 미국이 전쟁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인도적 지원만 하고 공선만 줄였어도 그리고 후티랑 협상을 하면 홍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뭐 네타냐후도 달래는 모양새를 취하고 이러다가 결국 공격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 이런 식이죠. 미국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 자, 그래서 확전의 위기에 몰렸다. 자, 이 시점에서 후티의 대변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1월 15일자 후티 대변인 이야기인데, 제가 뭐 대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멘군은 모든 미국 함정과 영국 함정, 그리고 후티의 적대적인 군함을 적대적인 목표물로 간주한다.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은 당연히 불가피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새로운 공격을 해온다 하면 그 또한 보복 없이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게 이제 미군 미 상선을 공격하고 나서 한 발표로 좀 봐집니다. 이게 이제 후티의 입장이에요. 그전 입장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그림 속에 보이는 사건은 1월 11일 날 발생을 했는데 미국의 중부사령부에서는 이것을 1월 16일자로 발표했어요. 5일이나 있다가. 예. 자,
이란이 모사드 헤드쿼터를 타격하고 후티가 반격을 하자 이것을 깐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즉 이것은 뭐냐? 이 내용이 뭔고 하니 1월 11일 밤에 소말리아 해역에서 조그만 배를 검문했다. 미군 특수부대가. 근데 거기서 이란이 후티로 보내는 장비, 후티가 지금 홍해에서 공격용으로 쓰고 있는 장비와 같은 그런 핵심 장비들을 우리가 압수했다. 그 보여준 거예요. 5일 있다가 발표를 했어요. 예. 또 무엇까지 감수하면서 발표했느냐. 이 과정에서 미국 네이비 실이 2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종인지 사망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에서는 저쪽에 포로가 됐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건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사망했다가 좀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자,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란의 지원의 증거로서 이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무기는 전달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번 유엔 총회에서 반대한 것처럼 153대 10인가 이런 차이로 반대했죠. 예, 반대했다기보다는 휴전을 하고 그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공습을 해서 2만여 명의 사람이 민간인이 죽어나가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공습인데 그 공습의 무기를 전부 다 미국이 대주고 있어요. 그것과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후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한테 선전포고를 한 셈이고 이스라엘로 들고 나는 배에 타격을 주면서 경제적으로 가자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팔레스타인 측에 서서.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이슈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웨스트, 서방, 지금 서방 아니죠. 미국과 영국이죠. 다른 서방은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론에 언뜻 제가 이거 자료 정리하면서 보니까 내용을 보지는 않았는데 후티가 감히 미국의 항선을 공격했다. 그 감히자가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가진 한 표나 제가 가진 한 표나 가난한 사람이 가진 한 표나 부자가 가진 한 표나 그렇죠? 20세 젊은이가 가진 한 표나 70대 노인이 가진 한 표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죠. 세계의 역학 구도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려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 별로 잘 안 먹히는 부분이 막 보여요. 이게 옹색한 거예요. 네이비실이 2명을 손실했다. 라는 거 옛날 같으면 등장하지 않고 지나갔을 사건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드론을 쓰는 거 보면 예전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찾아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해나 영공을 침입해서 불법이죠. 해서 작전을 한 게 수십 건이 넘어요. 그게 미국 공영방송에서 보도가 될 정도예요. 드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어떤 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해내기 위한 셋업이다. 여기서는 어떤 뭐 정당성이나 가치 부여 같은 것은 없다. 그런 데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비실에 2명 손실됐다. 그런 부분 비밀 작전인데 그것을 공개하면서까지 이것을 깠어요. 즉 이거는 이란을 내가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란을 공격의 명분을 축적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이유로 말하면은 지금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무기를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민간인 피해의 많은 원인 제공을 미국이 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상대로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랑 똑같아요.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이게 센트콤이라는 부분을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걸 찾았습니다. 이 내용이 뭔고 하니 이건 관할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라는 게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센터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중동하고 중앙아시아 붙어 있죠.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남아시아 일부를 관할하는 거고 이전에는 여러 개 이제 12개 정도 사령부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군에. 예전에는 그게 신속 대응 TF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하고 어차피 중앙아시아나 중동은 미국에서 멀어진 곳이잖아요. 주둔 병력도 뭐 본격적인 공격 부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뭔가를 멀리 보내야 되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과거에 신속 대응 TF 태스크 포스가 있었는데 그걸 대체한다. 센터콤이다 그게.
그래서 지금 가자 전쟁 관련해서 또 홍해 관련해서 발생하는 일은 이 센트콤의 지휘하에 있는 부분, 관할하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이제 더글라스 맥그레거고 뭐 마지막 그것은 미군 출신이고 마지막 지휘는 아마 트럼프 때 국방장관의 보좌관이었죠. 이 사람이 안보 보좌관으로 트럼프가 쓰려고 했어요. 근데 내부의 반대가 심했죠. 못했고 그 다음은 국방차관으로 아마 쓰려고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국방장관이 싫다 해서 결국 못했고 보좌관으로 한 건데 그만큼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꼿꼿한 사람이에요. 내부에 적이 많은 거죠. 그래서 비주류로 밀려났어요. 지금. 그래서 내부 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소스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자나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제가 참고하는 여러 개 소스 중에서 가장 현재로서는 신뢰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란 관련해서 이란이 우라늄을 20% 이상으로 농축하기 시작했다. 즉 상업 기준 이상으로 무기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농축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고 있다. 즉 이것은 이 정보가 그의 소스를 그 스스로가 가진 소스를 포함해서 정부 내에서 이미 알만한 데는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과거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다시 한번 또 비핵화 딜, 이란 핵딜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량은 있어도 고농축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고농축으로 간다. 즉 이것은 뭐냐? 근데 당신을 적으로 보고 당신들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 이제는 전쟁이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맥그레거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가 쫙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의사결정 이거보다 미국이 더 위험한 게 뭐가 있느냐죠. 이란은 장거리 투사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탄두를 실을 거라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 미국을 향할 텐데 지금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워싱턴의 일부 세력들은 이란을 쳐야 된다. 그래서 바이든 네가 금년이죠 이미 금년 11월 달 재선에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최소한 민주당에서 너 나가지 말라고 잘리진 않아야 된다. 1%만 가능성을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바이든은 이란을 친다. 그럼 새로운 세력들이 바이든을 지지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세력들은 원래 트럼프 성향의 세력들이고, 그럼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남의 걸 뺏어 와서 내 거에 보탬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걸로 마이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굳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예전부터 확정 가능성이 계속 높다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유화 정책을 보여주고 블링컨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미국의 결정은 힘에 의한 것으로 내려지게 된다.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그걸 못 벗어난다. 그의 말이 맞는 것으로 지금은 봐집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 대중의 의견들이 모아서 최종적인 외교적 결정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 미국 대중은 완전히 도외시되어 있고 그 대중 위에 떠 있는 아주 얇은 그 기름띠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위험해질 수 있다.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만약 이란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80여 명의 사망자가 난 그 테러 사건의 배후라면 그리고 이 전쟁이 확전이 된다. 이란이 발을 담그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지금 뭐 한 10여 개 내지는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데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란을 향할 수 충분히 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단 만들어지면은 뭐 이스라엘만 한테만 쓴다는 보장은 또 없겠지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상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것을 이제는 일반화 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됐어요. 지금 트럼프 때도 많이 망가졌지만 바이든 때는 더 망가진다. 자, 이거는 트럼프나 바이든이 개인적으로 이상한 캐릭터라서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이 처한 상황이 지금 그렇다. 급격한 내리막을 타려고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버티려고 한다. 자기 때에서 그게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상한 결정은 노드스트림 폭파, 독일의 가스관, 그것도 설명이 돼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돼요. 자, 세이모 허씨가 보도를 했죠. 미국 정보국 내의 제보자를 통해서. 이때 제보를 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했다고 해서 유럽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독일의 생명선을 잘라버릴 수가 있느냐. 그런 지시를 받았을 때, 폭탄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예? 그 미리 한 6개월, 7개월 전에 설치한 거거든요, 폭탄을. 그래서 거기서도 이미 의아했다, 많이. 예, 그렇지만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바이든이 공개석상에서 우리한테 그런 지시를 내려놓은 다음에 푸틴 너희가 함부로 하면 내 가스관 폭파해버리겠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보자들이. 그래서 많은 제보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쓸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때 폭탄을 설치하고 내가 날려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바이든이 언급하던 그때 또 뭘 했느냐? 그때 한국을 다녀갔죠. 그래서 윤석열한테 싸늘하게 대접을 해줬죠. 너 북한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절대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몇 달 있다가는 한국을 왔다 가서는 낸시 펠로시를 대만에 보내서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에 와서는 윤석열에게 미국과 북한 간에 총전선을 준비해라. 가을에. 그래서 그걸 윤석열이 거부했죠. 그런 요청을. 낸시 펠로시를 만나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강력한 미국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 후에 1, 2주일 동안. 결국 항복하고 담대한 구상을 발표해요. 자, 그때 바이든은 두 개의 카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즉 노드스트림에서 그때 이미 전세는 좀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노드스트림을 폭파하느냐. 그 두 가지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니면 거기서 발을 빼면서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발을 빼면서 러시아와 타협을 하느냐. 북미 종전선언은 러시아와의 타협입니다. 왜? 그 큰 혜택을 러시아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카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다 준비를 시켜놨죠. 통일부, 외교부에서. 북미 종전선언 실무협상 들어가고 몽골과 한국으로 뭐 서로 왔다 갔다 했죠. 우리 고고 공무원도 가고 미국 친구들도 몽골 들렀다 우리 오고 유엔 사무총장도 몽골 들렀다가 우리 오고 그 양쪽 카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그때도 결국 폭력적인 결정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종전선언은 갑자기 없었던 이야기 되고 가스관을 폭파시켰단 말이에요. 예. 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맥그레거의 이야기랑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선택을 한다. 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블링컨이죠. 작년 11월에 에이펙 회의가 여러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미국 아마 샌프란시스코 내지는 시애틀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때 블링컨이 미리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요. 왕위를 불렀죠. 그거는 바이든의 지시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 시진핑이 미국에 온 김에 바이든하고 시진핑과의 회담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비행기 타고 워싱턴에서 날라오니까 만났죠. 이때는 뭐냐, 지금 미국의 하이텍 기업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미국의 무역 제재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CEO들은 이거 아니다. 애플이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중국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생의 길을 모색하자. 근데 바이든한테는 그게 우리가 이등으로 가자. 부드럽게.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미국의 강경파들한테는 소위. 그래서 언짢은 와중에 어째 미팅을 했고 많은 하이텍 기업들이 시진핑하고의 회의에 박수를 치면서 엄청나게 많이 참석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이든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부드럽게 해결하자 중국하고. 네, 물론 그들의 이해관계가의 발로죠. 근데 그 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 오른쪽에 마이크 들고 서 있는 동양계 보라색 옷을 입은 재킷을 입은 기자가 묻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로 부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르실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는 독재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 말 듣자마자 지금 블링컨이 부르르 떨면서 고개를 떨구는 그 순간의 모습이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홍해에서 후티를 공격했다라는 것은 다른 연합군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미국 혼자 그 전쟁을 치를 완벽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이 안 된다고 보이는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오스틴의 의견이 묵살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례가 다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몇 개의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 네. 그리고 가자 전쟁은 확전의 위기가 아니라 이제 확전이 임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별로 없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